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 인터넷 매체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작년 총선 직전에 당시에 한 대검 간부를 통해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정치권을 아주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부가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 고발장, 그리고 관련한 판결문 사진 또한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총선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던 김웅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권 유력 정치인들 3명과 언론사 기자들 7명 등에서 모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또 하필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 총장의 오른팔 그리고 복심 이렇게 불리던 그런 어떤 직책을 갖고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고발사주 흔적 전혀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요? 뭐 당연하죠.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을 안 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제 친분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누구에게 누구를 고발하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발하면 뭐합니까?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후보님이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 해서 뭐 하게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이 제기된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는지 여부, 그리고 손준성 검사, 이름이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작성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김웅 의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김웅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을 전달을 받았을 것이다. 이 부분 두 분은 어떻게 보신가?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후보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송파의 지역구가 갑작스럽게 어쨌든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4월 3일 날 지금 고발장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요. 예. 그러면 4월 15일 날 총선이기 때문에 12일 전 정도 됩니다. 12일 전에 자기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송파의 상대 후보의 어떤 고발장이다. 이러면 아마도 자신은 아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이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직접적인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하나씩 제기하는 겁니다. 김웅 의원에게, 네, 본인에게 직접적인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냐, 이 고발장을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직접적이진 않아요. 자신이 만약에 공천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아갖고 국민의당에 넘기면서 국민의힘에 넘기면서 야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공헌을 했어. 그러면 또 몰라요. 하지만 이 공천 끝났고 이 사람은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제가 김웅입니다라고 알리는 게 더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서 전달할 만큼 이 사안이 자신의 직접적이지 않다. 김웅 의원한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다. 그래서 김웅 의원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표현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전 김웅 의원이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뭐냐면 아니 최소한 자기 동기가 뭘 줬다고 한다면 네. 손 네. 검사가 자기 예, 연선 동기잖아요. 동기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걸 기억을 못할까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어떤 선거였을 때. 예.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기억을 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웅 의원의 발언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더 논란이 그렇죠. 증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처절한 선거였거든요. 그 네. 송파 지역구가 예, 정신이 없을 때. 3개 지역구에 갑작스럽게 꽂아 내린 셈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 속에서 12일 남겨놓고 지금 공천도 뭐 한 달 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일밖에 안 됐어요. 그거 주고 지금 선거를 하라고 예. 자기가 지금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당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고발 사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나? 예, 예. 참 그건 애매한 상황이라고. 아하, 네. 김웅 의원이 직접 고발장 받아서 전달했을 가능성 낮다라고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김웅 의원이 전달했던 것 같다.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사실 이 정도 뉘앙스면은 그런 본인 생각에는 받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런 뭐 저희는 짐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건에 이 위에 있는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웅 의원이 받아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다른 또 SNS 방으로 또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 SNS를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SNS 이 특징이 다른 방으로 옮기면은 사전에 보내준 사람 이름이 뜨게 돼 있는 그 SNS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김웅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방으로 받아서 옮겼다. 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전달했는데 이것이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철에 이렇게 흔히 오는 또 뭐 어떤 기관에 연관된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빼놓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판단하고 또 본인이 또 봤을 때는 이걸 판단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좀 이상한데 어디 기관 냄새가 나는데 위험할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서 그냥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넘겨버린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 과연 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느냐 여부일 텐데 이 내용을 최초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제 증거 자료라면서 고발장 그리고 관련 판결문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잠시 전에 보셨다시피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글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이게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손준성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주지청장으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대검의 정보관이라면.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가장 직은해서 검찰총장이 출근해서 첫 번째로 만날 사람. 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정보관을.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정말 실력과 경력과 이런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허술하다,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이 바로 판결문이에요. 예. 네. 자, 판결문, 판결문이라고 하죠. 네, 이게 네. 지금 제보자 X, 그러니까 검언 유축과 관련해서 MBC에 터트린 그 지모 예, 씨가 네. 2014년도에 처벌받은, 특경법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이에요. 네. 자, 이 판결문을 실명 판결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킥스라고 해서 이 그 사이트에서 그 다운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네. 검사와 판사 위에는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접근이 없는 안 돼요. 자료다라는 그런데 거죠. 그거를 그대로 출력했다고 출력을 해서 그것을 고발하라고 직접 내준다? 검사가? 그거를 실명으로 한 사람의 어쨌든 로그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상황,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 검사가 그걸 모를 리 없는데 그렇게 무리한 실명 행동을 판결문을 했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실명 거죠. 판결문을 네. 넘기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고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검사, 출력한 검사나 출력한 사람을. 네. 그러면 보통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 판결문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넘길 수는 있어요. 어디다 적어갖고 판결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근데 이름이 그러니까 누군가 출력한 판결문을 낸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네. 저는 그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네, 이 판결문 증거 자료들과 관련해서 또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서 계속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손준성 대검 정책기획관이 이걸 작성해서 건넸다라고 하는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얘기인가요? 판결문도 손준성 수사정부 책임관에서 이렇게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네.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이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네. 기사에 판결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캡처 화면입니다. 이게 마치 이게 저희들이 CG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보이시나 본데 그건 아니고 그대로 캡처하는 화면입니다. 조작됐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걸 받는 핸드폰에서 그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럼 누가 이런 공작을 지금 꾸미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력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매체가 공개한 고발장을 들여다보면 고발인란은 비어 있고요. 피고발인란에는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도 부인을 했는데 누가 작성을 했고 또 왜 이런 걸 작성을 했을지 이야기 나온 어떻게 대로 보세요?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법원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직 판검사라만이 이제 로그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짜를 한번 추적해 보면은 이 흔히 하는 이 검찰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추정이 됩니다. 일단 4월 3일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4월 3일 날 문건이 작년 4월 3일 날 이 문건이 날짜가 전달이 됐는데요. 4월 2일이 뭔가 하면요.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씨를 감찰하도록 지시한 날입니다. 지시한 내용이 뭔가요? 대부분 보면 우리 채널A 강요미수 사건입니다. 강요미수 사건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동재 기자가 이 이철 씨에게 이 강요하는 이 강요미수를 하면서 범정 등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정이 뭔가 하면 범죄정보정책관인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고요. 그 당시 범정이 누군가 하면 손준성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한동훈 씨 건에 대해서 이 손준성 씨가 이 작성을 해서 김웅에게 넘겼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대부분의 내용은 한동훈 씨 건이에요. 이 한동훈 씨와 관련되는 최강욱, 유시민, 그다음 황희석 씨 건인데 뜬금없이 여기 내용에 이 누군가 하면은 그 김건희 씨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윤석열 총장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바로 그 날짜 때문에 저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최강욱, 황희석 이 두 사람이 후보 시절인데 이 지금 고발은 두 사람이 지금 여기에 배우다. 라는 거예요. 이 검언 사건에. 자, 그러면 4월 3일이라는 날짜를 다시 되돌아가 보시자고요. 이것이 검언 유착이 폭로된 게 MBC 보도입니다. 김호 씨가 관련된. 이게 3월 31일이에요. 그러면 3월 31일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당시 분위기는 검언 유착 증거가 드러났다. 그리고 4월 1일, 4월 2일에 연달아서 후속 보도를 냅니다. MBC가. 그럼 4월 2일까지 MBC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1일
이 추미애 장관이 다른 어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 사건 검언 유착 감찰 지시하겠다라고 하고 4월 2일 날 감찰을 지시해요. 네. 이 상황 속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검언 유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맞는 분위기로. 그런데 결정적인 모멘텀이 4월 3일자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4월 3일자 조선일보에 여기에 처음으로 황희석, 최강욱 두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이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라는 SNS 그것이 단독으로 보도가 돼요. 그리고 신문으로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3월 22일에 지모 씨가 이 두 사람의 그 사진 SNS를 바로 옮기면서 윤석열 땡검 부숴버린다라는 게 그 4월 3일자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검찰에서 손준성 등 이 사람들이 다음날 조선일보가 보도할 황과 그다음에 최의 그 상황을 미리 알고 4월 2일 날 작성을 했다? 그리고 4월 2일 날까지 밤에 MBC 보도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든 보도를 다 본 다음에 그걸 꼼꼼하게 고발장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월 3일 날 또 다른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4월 2일 날 보도 끝에 17장에 가까운 그런 페이퍼를 바로 고발장으로 그 밤에 작성을 한다? 그것도 이해가 지금 가지 않고요. 같은 날짜를 두고 다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겁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선거법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법은 6대 범죄에 들어갑니다. 검찰로 바로 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 기획되고 준비된 냄새라고 느끼는 게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이 고발장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수준에 잘 쓴 거래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흔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 사실 이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린 다음에서야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워낙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윤 전 총장에게 당시 수사의 가장 핵심 참모진 중에 한 명이었던 거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가요. 그래서 만약에 손 검사가 작성을 했다면 윤 전 총장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박 교수님께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손 검사님과 이 한동훈 검사가 같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대부분이 한동훈 씨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한동훈 씨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 당시에 이 한동훈 씨 통화 기록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내용이 또 여기 이 흔히 하는 이 고발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핵심 측근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속 상관인 이 총장과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자, 이게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되려면 손 검사를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시를 했어야만 가능해요. 근데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현재 없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거는 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최측근의 참모이기 때문이다가 전제가 돼야만 윤석열 후보가 좀 연관이 됩니다. 근데 최측근이냐라는 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그것부터 아닐 수 있다. 아니 손준성 검사가 누가 임명을 했죠?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만약에 최측근이라면 2019년도 검찰총장이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한동훈 부패 부장으로 데려오고 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으로 데려오고 그야말로 진짜 특수통 사람들을 전부 데려오는데 이때 손준성 검사가 어떤 발령을 받았냐면 원주로 좌천됩니다. 그러니까 대검으로 불러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검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그 다음에 2월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정도면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1년 6개월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사람이 정말 저 윤석열 사람이야 그러면 7월 달에 또다시 칠 수가 있었어요. 학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7월 달에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왔을 때도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지만 박범계 장관은 2월 인사에도 포함이 안 돼요. 장장 1년 6개월 동안 자리 보존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윤석열 총장의 손과 발이었을까? 만약에 그럼 송 검사가 이 문건을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그러면은 지시 없이 단독으로도 행동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제는 뭐냐? 윤 총장과 전혀 별개의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전제가 최측근이어야만 이게 연관이 돼요. 네.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모를 리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측근이 아닐 수 업무상 있다. 꼭뭐 아주 친하거나 뭐 최측근이 아니어도 업무상 보고의 상하 관계면 당연히 그 위의 상사가 이 그 부하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아니면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적인 업무일 경우에요. 네. 이거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는데 최측근이 아닌 사람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진짜 사주를 한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지금 판결문도 갔어요. 김웅 의원한테 갔어요. 네네. 김웅 의원이 이 판결문을 누구한테 지금 다시 보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네. 실명이 그대로 지금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식의 위험을 지금 감수한다고요? 진짜 깔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최측근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를 이제 전제로 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뭐 검찰의 진상조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뭐 국정조사를 하자, 아니면 뭐 이게 공수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 좀 공수처는 뭐 자동으로 조사를 해야 수사하게 되나 돼 있는 거고요. 보시나요? 누군가 고발하게 되면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저는 뭐 그 국정감사나 이 국정조사? 특검도 국정조사나 이제 특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 뭐냐면요.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빼낸 사람이 누군가 라는 것은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검 감찰에서도 대검 그 감찰에서 부분은 그걸 확인이 되지 확인하고 않겠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에 접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에 접수된 상황들, 그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은 저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나올 것이다. 법률지원단에서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거짓말을 한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여기 직속 상관이었다고 가까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 하는 부분은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암묵적 동의다. 암묵적 동의도 흔히 하는 이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이 흔히 하는 최순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 금전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이야기, 한동훈 씨 이야기가 줄을 이루기 때문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담도 역시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다룬 내용은 또 내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